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된 세미나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요즘 정부가 유독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분야에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소비자들과 국민은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 편익이 높아졌고 거기서 국민들은 상당히 그 편리함을 느끼고 있죠. 반면 규제 당국은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 미래에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서 이 규제를 사전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에 차단을 하거나 또는 예방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전적으로 처음부터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규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특수성을 규제 당국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특별하다라는 또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특별한 것인지 과연 물론 특별하다고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있어서의 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원리 원칙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다지 많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플랫폼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법과 원칙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그 안에서의 원리들을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법은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분야에 또 전문가이신 정혜상 교수님의 발표 청해 듣고 또 여기에 대한 토론자 세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또는 이 내용을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것에 대한 해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방법에 대한 발표자와 토론자의 내용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를 맡게 된 강원대학교의 정혜성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새로 이사한 곳에서 발표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요. 제가 아마 두 번째 발표인 것 같습니다. 아깝게도 어제 첫 번째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저도 어제 있었으면 새로운 곳에서 첫 번째 발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뭐 두 번째니까요. 두 번째도 아주 좋은 개인적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플랫폼 규제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쪽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건 아니고, 경제학 분야에서 이제 산업조직론을 연구하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 플랫폼 제가 이제 여기서 명명하기로는 4가지 금지행위인데요. 3장 보시면 자사우대니 끼어 팔기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한 개 한 개를 이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해오다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지금 오늘 논의할 플랫폼 규제 법안이 이러한 행위들을 다 싸잡아서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니까요. 이러한 법안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자유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가지게 돼서 참 좋았는데요. 생각보다 정리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이제 이 플랫폼 규제 법안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발표 끝나고도 계속해서 향후에 연구를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한미 통상협정 때문에 이 플랫폼 규제가 약간은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뭐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예측도 되고, 그래서 약간 이 주제가 갑자기 몇 주 안에 시적절하지 않는 주제가 되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일단 이게 오늘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속도를 받기 시작하면 제 생각으로는 금방 통과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법안이 개정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든 어떤 형식으로든 가까운 장래에 플랫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뭐 논의 배경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지배적 플랫폼 추정의 문제점, 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지 행위의 경쟁 효과, 4장에서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리포트 자체는 되게 짧지만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리포트 자체는 이제 그렇게 깊게는 아니더라고요. 뭐 정책 리포트처럼 이렇게 뭐 간결하게 제가 이제 뭐 논의를 했지만 사실 이 주제 하나하나가 뭐 논문거리가 될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주제 한 개 예를 들면 2장에서 뭐 지배적 플랫폼 추정 문제도요, 뭐 논문이 엄청 많습니다. 저거 한 개도 우리가 연구를 할 만큼 주제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이게 한 주제를 깊게 들어간 것보다는 전반적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의 배경을 보시면요,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분야가. 첫 번째 분야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독점 규제고요.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제 행위 규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각각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고 논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풀법 하는데요. 그 원풀법이 나오게 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첫 번째가 뭐냐면 2021년도에 공정위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플랫폼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개거래 공정화, 그러니까 일종의 가물관계죠.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가지고 원풀법 그랬었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또 발의가 되고 있고 여당이 이제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뭐 이제 특히나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뭐 계약서 작성 조문을 의무화한다거나 공정거래법상에 나와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1월달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볼 독점 규제법인데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새로운 법안을 만들자 이런 논의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심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뭐 시장 지배,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지침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 특정과 뭐 시장 지배적 평가 기준들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심사 지침에서 플랫폼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 중에서 경쟁 제한 요구가 있는 주요 행위로서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그다음에 체해 대우 요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아마 이때 처음으로 이 네 가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 공정위는 이제 이때 해외 입법 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EU와 독일식입니다. 해외 입법례를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가칭 플랫폼 경쟁 조치법 제정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때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칭 플랫폼 경쟁 조치법인데요. 여기서 이 내용이 뭐냐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 지정하고 이제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계획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플랫폼이 반칙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수정된 당연 입법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정거래법에서 가격 담합 같은 아주 심한 아주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행위 이외에는 대부분의 반경쟁 행위를 우리가 합리의 원칙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그 내용 중에 또 핵심이 뭐냐면 이러한 플랫폼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4가지 반칙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수정된 당연 입법 원칙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법성을 추정하고 뭐 사후에 플랫폼이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이겁니다. 상당히 강화된 어떤 법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상에서 일반적인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거의 가격 담합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해외 입법례는 결국 EU와 독일의 사전 규제 방식을 참고한 건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4년 9월 달에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하면서 원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바꿉니다. 바꿔요.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책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그 개정 내용도 뭐냐면 그렇지만 이 개정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시장 영향이 큰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서 물론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사전 지정 방침에서 사후 추정하겠다라고 조금 내용 바꿔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지배적 플랫폼의 추정 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보다 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서 했듯이 기본적으로 당연 입법 원칙을 적용하겠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당성 입증 책임을 플랫폼에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플랫폼 촉진법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그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뭐냐면은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서는 사전 지정제였지만 여기서는 사후 추정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후 추정제가 나중에 나와 있는 입증 책임의 절한 규정과 이게 연결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전 지정과 비슷하거든요. 효과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국민의힘 강민규 의원이 지배적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대표 발의. 그래서 오늘 사실 제 이제 이 리포트는 이 강민규 의원 안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 바로 밑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아무튼 일단 이 강 의원의 플랫폼 규제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 그 플랫폼 6개 분야, 보시면 검색, 엔진, 동영상, 기타 등등 이 6개 분야가 있는데 이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월 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 이러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 이겁니다. 추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과 거의 비슷하죠. 시장 점유율과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해서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추정한 다음에 그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 제한, 그 다음에 최대 요구 등 이런 4가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금지. 그리고 이를 금지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지배적 플랫폼이 증명하도록 함.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또 논의를 하겠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남용 행위를 어떤 식으로 규제합니까? 합리의 원칙으로 규제하거든요. 합리의 원칙으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경쟁 제한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결국 우리 강민국 의원도 뭐냐면 결국에는 수정된 당연 위법 원칙. 일단은 위법으로 추정한 다음에 정당성 입증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왜 강민국 의원안을 가지고 왔냐면 이 의원안이 가장 규제가 낮습니다. 수준이. 지금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가 알기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2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규제 수준이 낮은 의원안이 강민국 의원안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리포트에는 지금 제가 적시를 안 해놨는데 예를 들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을 보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지정하냐면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매출액으로 지정합니다. 매출액으로.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절대적인 규모 수준만 고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플랫폼의 지배력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 점유율로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려고 한다면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오케이 뭐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지배력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액수인 매출액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그 여당 의원의 안은 훨씬 더 규제가 강한 거죠. 그래서 추후에 여기 이승민 교수도 이런 말을 해놨지만 추후에 지금 강민국 의원 안이 가장 최소 수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이하로는 규제 법안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강민국 의원안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강민국 의원안이 있고 김남근 의원이 있는데요. 야당과 여당이죠. 가장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강 의원은 추정제고 시장 점유율 바탕으로 해서 추정하겠다는 거고 김남근 의원은 뭐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사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사전 지정. 물론 추정과 지정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나? 제가 리포트 어딘가에 나와 있지만 사실 추정과 지정은 물론 내용은 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추정 제도화에서 뒤에 나오는 규정안이 뭐냐면 추정한 다음에 이러한 4가지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일단은 위법으로 판단하겠다.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즉 정당성을 입증한 책임은 너네가 해라. 플랫폼에 해라. 라고 한다면 사실 사전 지정에서 규제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의 핵심은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거나 사전 지정해서 자사 우대 등 금지 행위의 경쟁 제한성을 법률상 추정하는 데 있다. 결국에는 수정된 당연 위법 원칙을 적용하겠다.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당연 위법 원칙을 우리가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 보면은 가격 단합보다는 좀 낮지만 거의 가격 단합식으로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로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아까 공정위가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지만 그 재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해외 입법례가 지금 뭐냐면 EU의 DMA와 독일의 제10차 개정 경쟁제한 방지법입니다. 이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요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 특히 미국의 주요 거대 플랫폼이죠.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데 이런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서 반경쟁 행위를 박연 위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EU와 독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좀 참고해서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
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배적 플랫폼 추정의 문제점. 여기 강민국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우리가 보통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 시장 지배 사업자 그 추정 기준이 있죠. 뭐 한 개 사업자가 50% 이상 시장 점유율, 뭐 세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 뭐 이런 게 있는데 똑같습니다. 뭐 살짝 수치는 다르지만 강민국 의원은 뭐냐면은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뭐 60% 이상,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 이거나 아니면 세 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5% 이상, 활성 이용자 수가 뭐 직전 3년간 매년 2천만 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양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는 제도는 결국 간주 규정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실상 사전 지정제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뭐 주진열 교수나 이승민 교수가 주장하는 바인데요. 주진열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도 우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정의가 뭐냐면 정의가 일정한 분야에서 뭐 가격을 뭐 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럴 때 뭐가 고려되냐면 뭐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 아니면 뭐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면서 5조인가 6조로 가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합니다. 추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배치해버리는 그러한 실정이죠. 법적으로 보면 실제 법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지금 플랫폼 규제 법안의 특히나 또 특징은 뭐냐면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한 다음에 그 뒤에 규정이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일단 위법으로 판단하고 그게 위법이 아님을 즉 정당성이 있음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규정이 연결되면 결국에는 이게 사전 지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효과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게 물론 그 경제학이나 이렇게 법학에서 많이 논의가 됐지만 시장 점유율로 플랫폼 양면 시장, 특히나 플랫폼이 활동을 하고 있는 양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는 제도가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양면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뭐 여기서 제가 뭐 줄 써놨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양면 시장이 결국에는 뭐냐면 예를 들면 플랫폼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한쪽 시장에서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쪽 시장에서 한계 비용 이하의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적 네트워크화 효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양쪽 시장 모두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도 이윤은 더 낮을 수가 있어요. 경쟁 플랫폼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로 어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실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뭐 논문에서도 그러한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당 의원이 하는 것처럼 매출액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그러니까 지배적 플랫폼 추정하겠다는 것은 훨씬 더 문제가 크겠죠. 훨씬 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책 입안자들이 좀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고민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점유율, 매출액은 당연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는 게 과연 그 플랫폼의 지배력, 시장 지배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과제가 있죠. 그러면 지배적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추정하냐?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의 지표를 가지고 플랫폼의 지배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 그거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위가 청구한 해외 입법례가 독일과 이제 EU인데요. 사실 이들 국가에서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서 사전 규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들 국가는 뭐냐면 자국의 보호입니다. 보호. 미국의 거대 플랫폼에 대항해서 자국의
자국의 플랫폼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사전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 제가 뭐 명시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플랫폼 점유율이 국내 사업자 훨씬 더 크죠.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거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경쟁도 매우 심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뭐 공정거래법에 역외 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역외 조항을 해외 역외 조항을 통해 가지고 해외 사업자를 우리가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역외 조항으로 규제한다는 게 좀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강력한 사전 규제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면 그 규제의 타겟이 해외 사업자가 아니고 국내 플랫폼에 집중될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플랫폼 시장에서 역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뭐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뭔가 작전, 뭐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금 국내에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역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역외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뭐 이 법학자분들은 이런 말도 하죠. 역외 조항으로 역외 조항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법 집행 사례가 많지가 않다.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물며 플랫폼 시장은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왜 걱정을 하지? 저는 한편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아무튼 포인트는 이러한 강력한 사전 규제 방식을 우리 국내에 도입하면은 그 타겟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집중적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이 디지털 시장, 플랫폼 시장에는 티핑이나 쏠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득점이면 여면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제가 제가 소수를 한번 써보면 이러한 규제 때문에 국내 플랫폼의 발목을 잡아버리면 그 틈을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금방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의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내 플랫폼 발목을 잡고 해외 플랫폼을 도와주자 뭐 이런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정책 위반자께서 한번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적 플랫폼의 금지 행위의 경쟁 효과인데요. 사실 이제 경제학자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은데, 네 가지 금지 행위가 있죠. 네 가지 금지. 지금 네 가지 금지 행위를 거의 가격 담합처럼 취급해서 당연히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행위는, 그러니까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당한 사업자가 이러한 네 가지 금지 행위를 하는 순간 적발되면 일단 무조건 이 법이다. 그리고 그게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너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이건데요. 거의 가격 담합, 물론 가격 담합은 당연히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담합은 정당성, 그러니까 한병권이 없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뭐 이 법인데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일단 걸리면 그래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되게 부담이 많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이러한 네 가지 금지 행위를 그래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 또는 매출액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했어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금지 행위를 이제 당연히 이 법처럼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뭐냐면 가격 담합처럼 경쟁 제한성이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네 가지 행위는 우리가 당연히 경쟁 제한성이 명백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네 가지 전략을 또는 금지 행위를 당연히 이 법으로 처리하겠다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또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개 한 개 보면 자사우대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이 좀 뭐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뭐 자사우대는 다 아시겠죠. 이미 그 명칭부터 느낌이 다 오죠.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겁니다. 우대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2020년에 네이버가 자사 상품 또는 자사 입점업체 또는 자사 동영상을 우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재미있는 거는 이때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네이버의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5년 전부터도 플랫폼의 이러한 행위들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쿠팡이 있었죠. 쿠팡이 또 자사상품, 자사우대 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이 들어가서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위에 뜨는 노켓 배송 제품은 다 쿠팡 자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결국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사우대의 후순 효과에 대해서 몇몇 경제학자가 연구를 해왔는데요. 결과가 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의 연구는 자사우대를 하면 후생이 떨어진다. 어떤 분의 연구는 후생이 올라간다. 물론 이론적 연구지만 그래서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사실 자사우대가 이 플랫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유통업체들이 이미 했던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가 자신의 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라 하나의 전략이지 라고 인정해왔던 거죠. 그런데 유독 플랫폼의 자사우대만큼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돼요. 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자사우대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왜 플랫폼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냐? 그게 이론적 합리적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물론 이제 대형마트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자사우대와 플랫폼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사실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이 자기 거예요. 직매입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플랫폼상에서는 자기 상품이 있고 제3자 상품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대형마트 보면 제3자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좋은 매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해야 돼요. 물론 그 판매 장려금은 합법이고 그게 무슨 말을 해주냐면 결국 대형마트가 자사상품, PB 상품을 우대하면은 제3자 납품업체가 피해를 본다. 는 측면에서는 지금 플랫폼과 상황이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끼워팔기인데요. 끼워팔기는 당연히 또 명칭에서 금방 아시겠죠. 주요 서비스 또는 상품과 부가 서비스나 상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끼워팔기야말로 사실 이 네 가지 금전행 중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되었고요.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물론 미국이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죠. 즉 끼워팔기를 했을 때 경쟁 제한 효과가 있나 아니면 경쟁 촉진 효과가 있나 심도 있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플랫폼에 대해서 끼워팔기는 거의 당연히 법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건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제가 앞서 배경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공정의 심사 지침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남아있냐면 플랫폼이 끼워팔기 한다 이거예요. 주요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 근데 그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무료로 제공하면서 끼워팔기를 해요. 이 경우에도 우리는 제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으로 아예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끼워팔기 사실 어떤 무료 상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전략은 소비자에게는 아주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려 없이 무조건 이거보다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고민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끼워팔기 최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글, 유튜브. 물론 동의 의결 신청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종적인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구글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이 뭘 했냐면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을 끼워서 판매했어요. 그러면서 뮤직은 따로 판매했지만 동영상은 따로 판매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좀 이렇게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글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해서 지금 판단을 8월 14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마 뭐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 사례고요.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끼어 팔기 법 집행, 그 반독점 사례. 그래서 여기 끼어 팔기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제가 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인데요. 보시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뭡니까? 배달 업체였어요. 배달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 이치를 일종의 끼어팔기 해서, 왜냐면 지금 쿠팡 아시면 쿠팡 와우 회원을 가입하면 배달 앱과 유통 서비스를 뭐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쿠팡 이치 따로 쿠팡 뭐 유통 서비스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와우 회원에 가입해서 멤버십을 가입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죠. 저렴하게. 그런데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끼어팔기 하는 거고, 이 끼어팔기를 통해서 쿠팡이 배달의 민족과 배민과 요기요의 배달앱 시장으로 진출한 거죠. 그럼 그 효과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효과를 정밀하게 뭐 정량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경쟁이 촉진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이러한 플랫폼이 자신의 주요 서비스에 부가 서비스를 끼어파게 함으로써 부가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은 그 부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한 그 우리 최재필 교수님, 최재필 교수님이 이 끼어팔기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 대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플랫폼 끼어팔기에 대해서도 그런 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시장에서 끼어팔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물론 우리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끼어팔기를 하는 플랫폼이 자신의 주요 서비스의 독점력을 가지고 부가 서비스로 자신의 독점력을 전이할 수도 있다. 물론 전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부가 서비스 시장의 플랫폼, 경쟁 플랫폼들이 어떤 배타적인 서비스 또는 배타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이 경쟁 플랫폼이 완전히 퇴출당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남아있고, 소비자는 그 끼어팔기 때문에 배타적 플랫폼, 경쟁 플랫폼의 배타적 컨텐츠나 서비스까지 구매하기 때문에 일종의 소비자는 뭡니까? 멀티 호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생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결국 거래가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가. 구매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끼어팔기도 경쟁 제한성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경쟁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경쟁을 뭐 제한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그 멀티 호밍 제한과 최대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멀티 호밍 제한을 잠깐 보면 멀티 호밍 제한은 뭐냐면 사업자가 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또는 금지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넷플릭스. 넷플릭스 OTT에 들어가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오리지널 컨텐츠는 넷플릭스만 하고만 계약을 했겠죠. 티빙이나 뭐 디프리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못 합니다. 그게 멀티 호밍 제한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은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몇몇 연구가 있습니다. 몇몇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페이지의 페이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멀티 호밍을 하게 하면, 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떤 컨텐츠 제공업자 또는 뭐 입점업체 또는 사업자에게 그래 멀티 호밍 해라. 우리 플랫폼 말고 다른 플랫폼도 이용을 해.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당 사업자의 이윤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멀티 호밍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싱글 호밍을 하고 있는 소비자를 훨씬 더 치열하게, 그러니까 싱글 호밍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쿠폰이나 마이너스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 때문에 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멀티 호밍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많은 이윤을 뜯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멀티 호밍을 제한을 해버리면 플랫폼과 사업자가 1대1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상력에 따라서 사업자의 이윤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는 안 좋아져요.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자로부터 이제 이윤을 조금 더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경쟁 당국은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정책 목표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있으면 멀티 호밍 제한을 금지시킨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사업자들이 멀티 호밍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데 정책 목표가 소비자 후생 증대가 아니고 소상공인들이다 이거죠. 플랫폼과 거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윤 증대 목표가 있다면 오히려 멀티 호밍 제한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멀티 호밍 제한도 이게 경쟁 제한을 명백히 하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대 요구는 뭐냐면 요건 이제 사실 이제 국제무역 통상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사실 이제 무역 쪽의 원래 용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 산조나 이렇게 플랫폼 넘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과 거래하고 있는 판매자나 입점업체에게 자사 플랫폼에서의 거래 조건을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플랫폼인데 어떤 입점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야 우리 플랫폼에서 거래 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해라. 다른 플랫폼 가서 가격을 낮추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2020년에 발생했고 2021년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기요와 국내외 5개 호텔 예약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요기요가 뭘 했냐면 요기요가 배달 앱인데요. 요기요가 음식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야 우리 요기요에서보다 다른 배달 앱에서 가격을 더 낮추지 마. 이런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최대 요구를 한 거죠. 이 5개 호텔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했는데요. 최대 요구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해당 행위를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가격 담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수직적 제한 행위로 볼 것인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최대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게 말이에요. 결국에는 야 너네 가격을 우리 플랫폼에서 가장 싸게 해라 이겁니다. 또는 동등하게 하거나 일종의 뭐라고 생각되시냐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구조.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간의 수직적 거래 관계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만약에 이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가격 담합이라면 요거는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담합이 아니고 그냥 플랫폼에 의해서 불공정 계약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면 요거는 이제 합리의 원칙으로 그 효과를 따져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플랫폼에서의 그 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애플입니다. 애플. 2010년도에 애플이 그 당시에 전자책 시장에서는 뭐죠? 아마존이 독보적이었죠. 아마존이. 그런데 애플이 2010년도에 전자책 시장에 진출합니다. 진출하면서 결국 뭐냐면 MFC죠. 최해 대우 요구를 적용시킵니다. 즉 뭐냐면 애플이 출판사들한테 야 너네 전자책들 우리 애플 플랫폼보다 다른 데서 더 싸게 하지 마 이겁니다. 더 싸게 하지 마. 그런데 이걸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결국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가격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애플과 5개 대형 출판사 간의 가격 담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MFC, 그러니까 최해 대우 요구 자체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5개 대형 출판사와 애플 간의 가격 담합이 본질이다. 그래서 규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요기요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어떻게 봤냐면 요기요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봤는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서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요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사건으로 봤던 거고, 미국의 애플은 이제 그 가격 담합, 수직적 가격 담합으로 봤던 겁니다. 뭐 아무튼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여기요에 대한 최대 요구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리했습니다. 포인트가 두 가지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합리의 원칙으로 제재했다 이겁니다. 합리의 원칙으로. 그리고 뭐 이제 학계에서는 또는 이론적으로는 플랫폼에 의한 최대 요구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이게 플랫폼과 일정 업체 간의 수직적 가격 담합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합리의 원칙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사점은 뭐냐면 결국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왜 이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사전 규제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냐면 일단 EU와 독일의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건데요. 참고해서 도입하는 건데 그들 국가와 우리 한국의 현실은 상황이 좀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EU와 독일이 그러한 강력한 사전 규제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자국 플랫폼 보호에 있습니다. 미국 플랫폼을 견제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 거래 플랫폼을 견제할 이유가 일단 없고, 반대로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도록 모자랄 판에 발목을 잡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에 그 맞지 않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측정하는 것은 시장 지배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매출을 하는 것은 상당히 더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EU와 독일은 아닌데 EU는 실제로 매출액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리포트 보면 오늘 현재 7개 대형 플랫폼이 지정되어 있어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대해지면 무조건 EU에서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결국 뭐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을 한다 해도 왜 그러한 4가지 금지 행위를 일종의 당연위법으로 처리하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금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고, 당연히 공정거래법은 어떤 식으로 제재하냐?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더군다나 현행법에서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새로운 법 또는 새롭게 어떤 법을 또 개정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에서는 뭐냐면 이러한 4가지 금지 행위를 당연히 위법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 이렇게 정책하시는 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내용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이나 국회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요건 한미 통상협정 때문에 약간 수그러들고 있는 추세고요. 이슈가 자체가 지금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아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 공정화입니다. 거래 공정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배달앱 수수료 또는 이용료를 규제하겠다. 심지어는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수수료 상한제.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심도 있게 우리가 또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아시겠지만 가격 상한제가 있는 게 지금 저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게 뭐 공공용은 빼놓고요. 민간 사기업 시장에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게 저게 뭐죠? 납품 단가 연동제? 이 정도? 그건 뭐 가격 상한제가 아니고 이제 연동하겠다는 거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과 연동하겠다는 거 오케이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안 좋은 규제가 가격 상한제잖아요. 근데 그걸 도입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좀 너무 나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제학자 이런 말 하죠. 오케이, 가격 상한제 도입해봐라. 그게 당연히 입점업체에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가격을 상한시켜서 만약에 플랫폼이 입점업체로부터 합리적 가격을 못 받는다. 다른 방식으로 받겠죠.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양면시장에서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격 상한제가 플랫폼 배달 시장에서 이용료 가격 상한제가 당연히 플랫폼 전체 시장에서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만무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몇몇 입점업체에게는 이윤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시장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용자, 그러니까 소비자 측에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입점업체에게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가격 이외의 비가격으로. 그래서 그러한 논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냥 플랫폼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입법 논의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이기환입니다. 정의상 교수님과 이제 몇 번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고 공부를 또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복습하는 기분으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향후 제가 연구할 때도 좋은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약간 그냥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을 보다 보면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플랫폼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일까? 플랫폼이라는 게 워낙 기술 집약적인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드를 통해서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자신의 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AI라고 하는 우리가 외부자 볼 때는 거의 블랙박스 같은 그런 하이테크를 이용해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규제 당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방향으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진화하는 시장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전적으로 좀 당연 위법한 것을 많이 설정해서 시장의 진화하는 방향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제 당국 내에서도 전문가를 가지고 충분히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시장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알겠지만 과연 정책 당국이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이 든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계획해서 시장의 진화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계획하거나 컨트롤하거나 만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혜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혜상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몇 가지 키워드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키워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생각에 강조해야 될 부분이 EU하고 한국하고는 시장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많이 의존한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생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이 규제를 만들 때 규제의 효과 자체가 우리나라와 EU 같은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면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장 지배력을 우리가 측정하게 될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점유율을 하든 매출액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좀 보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점유율 입장에서 결국 점유율이라는 것은 전체 시장 중에 특정 기업이나 특정 상품의 판매량 또 매출액 등으로 계산이 될 텐데 양면시장이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에 위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 시장, 전체 상품의 판매량 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블랙박스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쿠팡에서 특정 상품의 가격을 올렸을 때 그 가격을 올린 것 때문에 소비자가 테무라든지 알리, 중국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 플랫폼 시장은 국내에 있는 기업만을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제 미지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전 지정된 4가지 금지 행위, 자사우대, 뛰어팔기, 멀티호밍 제한, 그리고 체육, 대국 등 4가지 금지 행위에 대해서 경쟁 제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당연 위법하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 자체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 합리주의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경제적 편익이 있는지, 경제적 비용이 있는지 비교 형량에서 편익이 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위법함을 판정하지 않는 전통을 따라서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4가지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서 판정한 케이스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 입증 책임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할 경우에는 과잉 규제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점이 좀 우려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사항에 대해 적었지만 제가 입증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입증 책임을 만약에 기업에게 하게 만들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 위법하다 선언하게 되면 제가 우려한 점은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잉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오픈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과잉 구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수님 보고서에도 이제 언급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헌법적 권리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입증 책임 자체를 기업에게 두게 되고 위법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선언 형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말씀하셨던 네이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쿠팡의 사건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내리기 위해서 판단한 과정에서 네이버나 쿠팡의 내부적인 알고리즘 조작이라든지 데이터, 로그 운영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음을 증명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든지 로그 기록들을 충분히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넘겨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정혜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조금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고 한 가지 좀 토론이나 토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정혜상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플랫폼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공정거래법의 방향성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좀 방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존에 있는 공정거래법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나오는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의 규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방향으로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한 번 더 토론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신면입니다. 교수님, 정의상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학 백그라운드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주신 리포트를 읽는데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학부 때 배운 경제학을 바탕으로 이해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들을 듣고 교수님의 내용에 한 100%, 110%, 120%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 연구원이 규제 전문 연구기관이라서 이런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러한 신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지적해 주신 일률적인 사전 규제 중심의 이런 접근은 실제로 산업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국내 기업에 대한 이 강한 규제가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또 많이 얘기를 해왔었고 특히 이 현재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전자상거래법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결국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고 중복적이거나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규제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이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 일변도의 움직임만 보여온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2022년에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구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 자율 규제를 도입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스스로 행동 강령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을 해서 자율 규제를 실제로 도입해서 활용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보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율기구의 형식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법적인 구성력이 없는 상생협약만을 가지고 이러한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요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플랫폼 관련된 내용들로 규제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더니 국정과제 64번 같은 경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그러한 플랫폼 규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과제 67번 같은 경우는 기술 탈취 근절 상생의 기업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협력 제도 결국에는 자율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자율기구 환경을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아직 세부적인 과제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 이런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규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이 부처마다도 상당히 입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기구
기구를 도입하고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공정위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과기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플랫폼 기업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 부처의 문화 자체도 이런 규제 환경의 조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재작년쯤에 플랫폼 관련해서 자율규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 제가 좀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행정학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면 플랫폼 규제 생태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좀 연구를 해왔고 그 부분도 교수님께 연구를 향후 진행을 하면서 좀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약간 대안의 모색, 그러니까 규제 이외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거는 결국 원칙 중심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원칙 중심의 규제라는 거는 실제로 최소한의 기준만을 잡아놓고 그 나머지 것들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행동양령을 만들던 혹은 상생협약을 하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지금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현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네거티브 규제 환경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6가지 정도로 나눴나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검색 엔진, 사회 관계망 등으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사실 이 규제를 딱 보면 뭉뚱그려서 플랫폼을 규제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플랫폼도 분야에 따라서 특성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주 통신미디어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든 것들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 참여자의 수라든지 진입 장벽, 경쟁 시장의 존재 여부, 상품의 동질성이라든지 그리고 업계의 참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특히 소비자에게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규제를 만들지 혹은 업계가 스스로 어떤 행정 강령을 만들어서 스스로 산업의 자정작용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이 플랫폼에 있어서도 단순히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라든지 AI 플랫폼이라든지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광고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성을 모두 좀 자세히 고려를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규제를 도입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좀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우리가 이 규제를 만들면서 항상 저희 규제 연구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정부가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규제 권한을 좀 넘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규제가 정부에 의해서 혹은 국회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해관계자,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서 규제가 만들어진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던 사후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던 이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이 규제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환경이 아직 조성이 안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이 상당히 빨리 발전하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실제 규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리고 규제 권한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 규제의 합리화라든지, 그리고 자율 규제의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규제 환경에 참여를 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세 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 교수님 말씀하신 의원입법, 말씀하신 규제들이 대부분 다 의원입법이잖아요. 근데 정부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좀 전 믿고 있거든요. 이게 온풀법 플랫폼법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냥 단독으로 움직여서 뭔가 규제를 만들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위 말하는 청부입법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법을 좀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사실 단순히 그냥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서 받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의 절차를 좀,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실제 플랫폼 시장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